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온직설 코너입니다. 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권이 예. 공수처법과 이제 그 예. 연동형 비례대표법 선거법을 3일 날 원래 12월 3일 날 예. 통과시키겠다. D-Day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20일부터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8일 전에 예. 벌써. 자, 그런데 3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뭐 본인이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3일 전에 끝나면 좀 스토리가 이상하게 될 것 같고. 그 며칠입니까? 아직도 3일까지 가려면. 아직 한 5일 남았나요? 한 7, 8일 남았나? 네. 이 3일, 과거 여러분들이 뭐 단식을 했습니다만 실내라든가 예. 온도가 적절한 데에서 하는 것도고 무슨 국회 로텐데홀에서 하는 것도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옮겨라는 거예요. 따뜻한 데로. 그래서 국회 가가 로텐드 홀 같은 데서 그 저기 단식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로텐도 홀도 하나의 민의의 전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좋은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일이니까 대통령 코앞에서 죽기 살기로 같이 맞짱을 떠서 여기서 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그 진짜 죽어야 살지 살겠다 하면 죽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직생 자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하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패스트 트랙이 무산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몰고 가는데 패스트 트랙은 결국 공수처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그렇죠. 때문에 연비법이 나온 거고요. 예, 예. 자, 공수처를 저렇게 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을 해체해 버리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몰랐을 건데 이번에 유재수를 보고 또 황운하를 보고 우리들 병원을 보고는 아, 이거 그럴만 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저렇게 검찰 뭐 성찰하라, 그리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문재인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연말까지 검찰에 41개 예, 수사부서를 싹 없애버리겠다. 부서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어디 잡범들이나 예. 그것도 경찰 다 떼주고 나면 검찰이 할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없죠. 예, 그렇게 가겠다고 한 게 지금 유재수를 보고 이게 김기현을 보면서 이게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내 편은 무조건 봐주고 남편은 없는 걸 만들었어도 집어넣겠다 이런 네.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예. 그러면 춘풍추상이라고 하면 나는 엄격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건데 이것들은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정권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 패스트트랙 정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황교안 대표도 뭐 지소미아 그거는 하나의 그냥 명분으로 걸어놓은 거고 핵심은 이 패스트트랙 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이것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안대로 처리가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이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어가고 야권이라고 해봤자 뭐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예, 주력은 한국당이죠. 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문 정권이 아닌 야당이 다 합쳐도 100석이 안 되리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정권은 일반적인 무슨 자기들이 하고 싶은 뭐 정책이고 뭐 법안이고 다 통과시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까지도 3분의 2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00석이라는 게. 지금 한국당도 108석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헌법 개정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황교안 대표도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직생의 자세로 다른 대안이 지금 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서 우리 황 수장 얘기한 대로 지금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황운하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을 보면은 이 정권이
왜 조국을 그렇게 국민들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장관을 임명했는지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조국을 갖다 놔야 검찰을 통제한다. 검찰도 통제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예.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비리 세트들을 다 조국이 관여를 했고 공무원 정황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다 막아라. 예.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막지를 못하고 무너진 거고 또 하나는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제도와 법으로서 확실히 막아놓겠다. 예. 예를 들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다른 친문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비리 사건들이 드러나가지고 검찰이 또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공수처를 딱 대통령이 장악하게 하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거 뭐 정권에 불리한 또 이런 정권과 관련된 비리 사건 공수처로 가져와. 예.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별거 없네. 그래갖고 뭐 수사를 안 해버린다든가 적당한 선에서 끝내버린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도화된 법적인 장치로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갖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은 뭐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일 날 녹화를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나가다 보니까 약간 갭이 있어요. 예. 또 이런 현안들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떤 사실이라든가 내용면에 있어서 시차가 때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별로 뭐 제가 볼 때 예.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럴 것도 없을 것 패스트트랙인 뭐 12월 3일로 이렇게 잡혀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부의를 하는 거고 공수처법은 예. 부의를 해서 뭐 그날로 바로 본회의에 올려갖고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협상 시한은 12월 17일까지로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소한 더 큰 줄거리는 잡아놔야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한 20여일 동안 진짜 피투기는 예. 여야간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토요일 날에도 얘기한 이 한국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예. 이런 문제도 이 패스트트랙 정국과 같이 맞물리면서 협상에 뭐 여러 가지 밀당이랄까 치열한 신경전 줄다리기 힘겨루기가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패스트트랙법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도 뭐 프레임 B랄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보관은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도 가능하다는 그런 보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세상에 타협이 가능한 문제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의미 있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선거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뭐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처법은 해주고 정권 잡으면 바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율을 좀 낮췄으면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보면 공수처를 해주고 난 뒤에 정권이 잡을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공수처를 가지고 칼날을 딱 쥐고 있으면 대선 후보에 누가 나와도 한국당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될 만한 사람 중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말은 좀 험악하게 해도 예. 그분이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판단력은 상당히 뭐 정치적 DNA가 풍부한 사람으로 자질은. 예. 근데 이번에 공수처법 이야기하면서 홍 전 대표도 이제 늙었나? 좀 이상하죠. 뭐 우리 속된 말로 맛이 갔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예.
75대 125.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한국당은 절대 안 되지만 일부 절충화로 나오는 150대 50.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50. 그러니까 지금 47에서 한 3석 늘려주고 그냥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하면은 뭔가 한국당으로서 크게 손해는 안 볼 가능성은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례대표를 못 얻으면 뭐 비례 한국당이라도 만들든가 어떤가 하든 한국당으로서는 타협의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고 또 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그냥 명목만 남게 말하자면 연동형의 비율을 지금 50%인데 한 20%. 20%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타협이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한 10석 정도 남으니까. 예, 그 정도는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대세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공수처법이 처리가 돼버리면은 야당은 물론이고 저 사법부 무슨 군 장성 검사 다 대통령 집권당의 소나기에 들은. 집권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개수다보냐, 무슨 친위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 않느냐. 그래갖고 안 되는 권력도 정권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 만들었고 뭐 무슨 적폐 세력이다 뭐다 해서 다 처단했는데 그런 것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민주적 견제의 어떤 절차란가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명분상은 그럴듯한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험악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이 정부가 좋다 공수처법 같이 처리하자. 그러면 이번 정권에 하지 말고 자기 정권에 대선 결과에 누가 따라서. 될지 모르니까. 그럼 자기 정권부터 그 발효를 시효를 발효를 하자. 그러면은 진정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한 걸 2년 뒤에 한다고 뭐 문제 생기겠습니까? 적어도 2년 반 동안 안 한 걸?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는 뭐 한국당이 잡을지 또 뭐 민주당이 잡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번에 그런 진짜 진정성을 갖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을 방지하게 한 그런 공수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좀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가 또 공수처 그 위원들이랄까 검사들 그런 것들도 적정한 선에서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조국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인데 지난번 뭐 검사장하고 저녁 만찬 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막 밀어붙였다 패스트 트랙에 자기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쳐갖고 그러면은 다음 정권에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 법이 갖고 있는 악법적인 요소를 뻔히 알면서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는 적당하니 선거법은 지키자는데 뭐 지켜집니까? 참 그래서 그분이 뭐 무슨 계산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선거해가지고 자기 빠지달고 그래도 내가 잘만 하면은 뭐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뭐 한번 겨뤄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건지 어쩌는 건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 그럴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나이 들어서 훌륭한 분도 많은데요. 어찌 그런 망년되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이번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나? 선거법은 이제 협상을 가능하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저도 그렇게 말을 해야. 아니 우리 같은 정치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가 답인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공수처 내주고 선거법은 절충하자는데 뭘 어떻게 절충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정권이 또 하나 그 유재수 문제를 저렇게 봐주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면 김병준 노무현 때 정책실장을 했던 친노의 핵심이다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러시죠. 그분 잘 아시잖아요. 네, 잘 합니다. 교수 시절부터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날카롭게 했더라고. 유재수가 친노 친문하고 친한 거는 맞지만은 친하다고 해서 저렇게 봐주는 건 봐줄 수는 없다.
제가 옛날에 보면 공무원 중에 특별히 뭐 권력 실세들한테 딸랑거리면서 자주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돈 먹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봐달라 하면 그때는 아무리 실세라도 연락하지 마 하고 전화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안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사표를 받아주고는 1급짜리 전문위원, 당 전문위원회 갖다 놔서 당을 책임지게끔 당의 전문위원으로 앉혀놓으면 누구도 못 건드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수석 전문위원으로 앉혀놨고 그 다음에 부산시 부시장으로 경제부시장으로 갖다 놓고 이러니까 부산 부시장이 앉았어도 받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시장이고 책 팔아고 예. 거기서 또 업체들한테. 부시장 하다가 장관으로 갈지 차관으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위원장으로도 갈 수도 저- 있고. 그러니까 다 또 금융권 있는 사람들은 빠꼬미들이니까 이리부터 가서 보험금 들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한 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께서 유재수가 금융 돈 버는 일하고의 관계에서 친문들하고 엮였을 거다. 돈을 벌게 해줬을 거다. 그래서 유재수가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돈에 엮였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유재수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중앙일보에. 저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분이 바로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 유재수를 봤대요. 예, 교육부총리는 7일인가 열흘 분이 못했어요. 예. 저 논문 표절 논란에 예. 휩싸여 갖고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그 문제라면은 누구도 자신 있게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생리도 잘 알 테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재수를 본인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있을 때 봤는데 상당히 똑똑은 한 사람 같아요. 춘천 고등학교 나와서 연세대 나와가지고 고시를 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청와대 말하자면은 행정관으로 들어갈 정도면은 그렇게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갔다 오면은 승진해서 타고 오고 그래서 출세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준 실장이 그렇게 상당히 야무진 친구로 봤다면 야무진 사람은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병준 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적 네트워크 아는 사이로서 상대방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갖고 나까지 피해를 보겠다 하면 대부분 100이면 100사람 다 끊습니다. 그렇죠. 꼭 공직사회 아니라도 예.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아무리 가까운 것 같아도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다 하면은 정말 부모 형제가 아니나 부모 형제가 아니도 웬만하면 다 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감찰까지 받고 그래갖고 물러난 사람인데도 여러 실세들이 뒤를 끝까지 봐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같이 얽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재수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으로 얽혔던 아니면 누구한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금융권 딱 저승사자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어디 좀 그 대출 좀 해주고 이렇게 전화 한마디면 다 통하는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뭐 부산인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치인들이고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무슨 사업원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유재수의 덕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유재수를 안 봐줘가지고는 이놈이 가서 어디 가서 불어버리면은 예를 들면 도덕적인 것은 괜찮아요. 아니 당신 말이야 전에 술 먹고 뭐 어쨌잖아 하고 뭐 하면 모르는데 돈 그때 먹었잖아요 하면 이건 뭐 꼼짝없이 깜빡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를 봐줬을 거라고 저는 김병준 실장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기한 또 하나의 이슈가 신라젠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고 부산 인맥들이 지금
친노 친문과 가까운 부산 인맥들, 부산대 의대 인맥들 이번에 조국 딸 거기에 관계된 노안중이라는 사람도 여기 거론됐어요. 신라전에 여기. 그래서 거기 무슨 양산 병원장인가 할 때 신라젠하고 무슨 연구소 센터 설립하기로 해가지고 유전자 무슨 연구소 예, 예. 센터를 건립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도 거론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큰 덩어리 국가적인 게이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에 유재수가 봐주고 책임지고 처리하니까 지금 와서 유재수가 가게 되면 다 불어버릴까봐 유재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해오다가 지금 이제 유재수가 이제 구속될 지경에 놓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감찰했던 감찰반원이 역으로 투서가 들어가서 술 먹고 다녔다 업무 시간에 뭐 네. 이렇게 되니까 유재수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하니 유재수가 아직 붙어 있냐 하고는 또 다른 말이 장하성이가 시켰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장하성이가 유재수하고 지금 인사 다툼을 했다 금융권에. 그래서 그런 지금 측면이 있다고 나오는 게 네. 그 장하성이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이 뭡니까 기금운용본부장을 그게 국민연금의 제일 핵심적이죠. 그 곽태선이라는 몇백 조를 자산운용사를 예, 하던 예.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예. 본인이 낙점을 받았는데 옛날에 한번 예. 본인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반대를 해서 낙점 받았는데 안 됐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한동안에 그 공석으로 공석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결국 된 그러니까, 사람이 예. 부산에 제 다닌 고등학교 외전고등학교 출신 사람이 거기 됐어요. 그래서 부산파 쪽에서 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여기 또 거의 내정된 사람이 돌연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는 누가 도대체 나를 감찰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친문들한테 금융계 인맥은 다 추천하니까 아마 자신이 경제실장이라고 이 경제 분야에 실권을 갖고 있다가 망신을 당한 장하성이가 움직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감 반원이 어디서 첩보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유재수를 알 리는 없고 유재수를 감찰을 하고도 유재수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만 몰란 게 아니라 이인걸이도 몰랐고 박영철이도 몰랐고 네, 조국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감 반원이 찾아가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당신 아직도 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빨리 특감 반원에서 빼가지고 본대로 돌려보내 검찰청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힘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장하성이가 말하자면 나를 감찰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장하성이는 부산 인맥도 아니고 말하자면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좀 개혁적인 뭐 학자 그냥 그렇게 비춰졌죠. 이 책도 몇 개 썼죠. 저도 갖고 있는데 뭐 왜 분노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뭐 주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장하성 씨가 실장이 되면서 어쨌든 이런 금융계의 중요한 자리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실장이니까 인사권을 좀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이 금융본부장도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에 그것도 홀려다가 지금 제동이 걸렸던 거 그 당시 그래갖고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그렇죠.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놓고 권력 내 암투라는 것은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 벌어지는 게 인사하고 돈이에요. 돈을 누가 많이 먹었느냐. 말하자면 얼마나 내 몫으로 챙겨오느냐 싸움이고 하나는 자리 다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금감원에 있는 유재수를 통해서 물론 그 위에 최종구도 그 당시 위원장으로 있고 김영범도 있었습니다. 김영범은 또 호남 인맥이고
최종구시는 어딘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산 인맥하고 원래 김경수라든가 이호철이라든가 또 지금 국정상황실장하는 누구예요? 그 윤건영이 윤건영이라든가 또 이광재 그때는 예. 또 이광재가 아주 실세였죠. 노무현 때는 이광재 실세.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자리가 금융권 자리입니다. 자 환경 뭐 부가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는 아주 핫바리 자리예요. 네, 그거는 뭐 그거는 웬만한 사람 가려고도 안 해요. 저 변두리. 예. 예. 그러니까 이 금융권은 노른자위를 놓고 장하성하고 유재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유재수는 그 힘물음꾼이고 부산 인맥의 실세들하고 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재수 입장에서는 나는 심부름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떡고물 좀 챙겨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그 첩보를 주워갖고 나를 감찰을 했을까? 그렇다고 뭐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하고 이 부산 인맥들과는 이 자리 다툼, 자리 나눠먹기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하성이 준 거 아니야?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짐작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석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해석 예.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감반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말한 시점이 2018년 4월 정도거든요. 장하성이가 그때 정책실장 할 때예요.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개 국장 출신이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이지만 장하성한테 시켰냐. 이런 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보면은 참 옛날 같은 뭐 공직사의 그런 뭐 상하 서열이라든가 하이에라르키 이런 것에 대한 인식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최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족보네요. 개족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네. 솔직히 장하성이하고 장하성이는- 싸운다면 홍남기나 김동연이하고 싸운다면 말이 되죠. 부총리하고 정책실장이. 근데 뭐 홍남기 뭐 김동연이 그 당시 부총리였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지 실세라든가 또 무슨 자리를 그냥 이렇게 좌우할 정도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겨우 자기 사람 뭐 몇 자리 네. 이렇게 꽂는 그런 정도였지. 정도였죠. 그러니까 유재수가 계급은 국장이었지만 그렇죠. 놀기는 네. 거의 뭐 장관 이상으로 놓은 거죠. 실세들하고 네. 주고받으면서 이 포석이나 이런 거를 실세들한테 다 아니, 고치를 하고. 유재수가 노무현 정권에 있었고 문재인 정권과도 다 그 인맥들을 아는데 그 인맥들의 핵심들이 다 김경수 뭐 윤건영이 다 오히려 조국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형 동생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형님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 유재수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게 해야죠. 스케일이 좀 비정상적으로 큰 놈인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유재수가 저는 이제 신라젠을 봐줬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2016년 12월 6일 날 상장됐어요. 탄핵의 와중에. 상장되고는 13,500원에서 시작했어요. 15,000원 했는데 상장되고는 오히려 떨어졌어. 그런데 그로부터 상장된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11월 달에 135,000원이 됐어요. 10배가 올라간 거야. 능력이 안 돼서 특별 상장되는 게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꼼수 아닙니까? 그렇죠. 적자뿐인 회사가 기술 하나 믿고 상장시켜 줬는데 매출이 거의 없는데 135,000원으로 시총 10조가 가버린 거예요. 돈 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유재수가 담당한 것이 정권 금융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권 교체기에 이제 청와대는 다 날라가 버렸고 뭐 아무도 주인도 없을 때 유재수가 그때 이 금융위에 기획조정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정치권 담당이 잘해야 예. 자, 이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코가 끼일 수 없다. 뭐 선거 자금 좀 기업체 보고 전달하라 했다고 나중에 잡아 떼버리지 실세들이. 예? 이렇게 코가 끼일 수는 없다. 그리고 유재수가 가지고 다닌 걸 보면 오피스텔을 썼어요. 업체들한테. 공무원이 낮에 오피스텔을 썼다 하면 그거 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자기 집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데 오피스텔을 예,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는 서울에 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프채에 벤처 두 대에 막 하여튼 막 책도 이렇게 사가 갔다가 다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책 100건만 있으면 계속 돌리는 거지 뭐. 그것도 오래된 책을. 그러면 저게 간이 배밖에 나왔다는데 우리 저기 고 박사님이 돈을 줄 때 기업체 사람들이 돈을 줄 때 진짜 제가 실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딴 데도 아니고 막 이 제조업 안 사면 순진해가 사칭하는 놈한테 돈 줄 수도 있지만 금융계에 있는 그건 다 뺀질이들 중에 상 뺀질이 아닙니까? 그럼요. 예. 척 하면은 삼천리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주고 벤처를 주고 뭐 비행기 티켓을 주고 돈을 주고 뭐 책을 주고 했다면 그는 유재수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수가 그만큼 권력 실세들하고 아주 가깝다는 걸. 예. 그리고 유재수가 적어도 북장선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이든 뭐 기재부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장차관은 무난히 할 사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이제 또 이 한국당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장차관 다 해먹고 이제 인생 말년에 국회의원 빠지 달고 4년 아니면 뭐 8년 딱 또 이렇게 따뜻하니 지내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국 아까 신라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정권 교체기에 기술상장이라는 우회상장을 통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때 무슨 유전자 무슨 신약 발표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된 팩사백이라고 네. 암암제 암인가요? 예, 암인 네. 암암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신라젠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산대 양산병원하고 예. 이렇게 맺으면서 결국 부산대 양산병원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공신력을 예. 높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조국 문제, 딸 그래가지고 문제 때 다 연루된 사람들이죠. 15,000원짜리가 13만 5천원까지 튀어서 예. 엄청난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부산인맥이라는 소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이거 뒤져보면은 그때 누가 샀느냐 주식 그게 뭐 실명으로 안 했을 가능성은 많지만 다 차명으로. 예, 다 그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으로 얽혔다는 거 이야기한 게 김병준 실장도 예. 쭉 보니까 나름대로 네, 탁 수가 보이는 또 게 보이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DJ 때 국정원의 과장인데 호남 출신 이 과장이 설치고 다니는 게 그 유명한 사람 예, 한 사람 뭐 있습니다. 보통 설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뭐 아들들하고 가깝다고 하고 엄청 설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깜빵에 갔어요. 깜빵에 갔다 나와서 또 기업체에 또 이렇게 유명 기업의 장자방으로 있으면서 또 뒤에서 주무르더라고요. 지금은 무슨 시를 쓴다던가. 예,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말로가 다 보면 깜빵으로 기결됩니다. 근데 이번에 유재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국정원의 과장이. 예. 저도 아는 분입니다. 알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친하지는 않은데 어느 날 그분이 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저녁 한번 먹자고 해서 몇 사람 같이 가서 앉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재더라고요. 예. 나한테도 그때 내가 정치부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치부장이 왜 그렇게 뻣뻣합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뭘 뻣뻣하냐고 뭐 국정원 과장이 정치부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딱 죽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하면은 뭐 청와대 안 통한 사람이 내가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는 내가 더 가깝지. 그렇습니다. DJ하고도 가까워도.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하고 쓱 물러서던데요. 저는 그 사람이 하도 소문을 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누구 길을 일부러 죽였습니다. 미국 누구 면회하러 갔다가 보니 그 정모 사람이 씨인가 뭐 예,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왜 설치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국정원에 있으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금감원 예. 돈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설쳤다고 더 봐요. 설쳤다고 봐야 국정원은 한 다리를 건너야 거든요. 그럼요. 예. 네. 또 어디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좀 돈 뜯는 것이고 예. 여기는 자기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유재수가 지금 왜 저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신 정치 취재 경험을 가지신 고영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